2015년 5월 미시간주의 작은 호숫가 마을. 이웃 여성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침실 바닥에는 속옷 차림의 남자가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담요를 덮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총에 5발을 맞고 죽어 있었고 여자는 머리에 총 2발을 맞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웃은 둘 다 숨졌다고 판단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소방대원이 왔고 구급대원이 왔고 경찰이 왔습니다. 30시간 동안 아무도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담요 속의 여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경찰이 여자의 맥박을 확인하려 손을 대자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마티?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여자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격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새장 안에 앵무새. 이 새는 여자와 달리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에 들은 말을 매일 같은 순서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바꿔가며 반복했습니다. 닥쳐, 이리 와.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같은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쏘지 마.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미시간주 뉴에이고 카운티의 작은 호숫가 마을 샌드레이크. 아침 안개가 호수 위로 낮게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사는 이웃 여성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2발. 짧고 건조한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건너편 집 마틴이 사냥광이라는 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차고에는 직접 잡은 사슴박제가 걸려 있었고 침실에는 총기 보관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슴 시즌이 아니더라도 뒷마당에서 총을 쏘는 날이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평소처럼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건너편 집은 고요했습니다. 커튼이 내려진 창문, 차고 앞에 세워진 픽업 트럭, 항상 그랬듯 빗장이 걸린 현관문. 이 마을의 어느 아침과도 다를 것이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총소리가 사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낮 이웃 남편이 마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마틴의 전화기는 침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장난스러운 답이 돌아왔을 텐데 그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웃 남편은 바쁜가 보다 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각 마틴은 이미 침실 바닥에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은 멈춘 지 여러 시간이 지나 있었고 손에서는 체온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농담 문자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웃 여성이 퇴근 후 건너편 집 앞에 섰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지만 부부가 함께 외출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에 문자를 한 통 더 보냈습니다.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이웃 여성은 세 번째로 건너편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이틀 동안 굳게 잠겨있던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살짝 벌어진 문틈 너머로 집안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이틀간 밀폐된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눅눅하고 텁텁한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물건이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 램프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쪽에서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낮고 더 거친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이웃 여성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몸 아래로 검붉은 피가 넓게 번져 있었고 피는 이미 굳어 바닥 타일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머리카락 한 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그 자세 그대로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옷을 입은 채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에 피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마틴의 몸 옆에 바싹 붙어 웅크린 채 이웃 여성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죽은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이웃 여성은 두 사람 모두 죽었다고 판단하고 침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마침 이불록 떨어진 곳에서 건물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오던 소방대원 3명이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진입해 침실을 확인했지만 침대 위에 놓인 것을 보는 순간 동시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침대 위에 탄피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피, 사냥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바닥에 누운 두 사람의 생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경찰 소속 경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으르렁거리는 개를 밖으로 유도한 다음 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틴은 이미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응급처치도 의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사는 담요를 덮은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피로 엉킨 머리카락, 이틀간 미동도 없었던 몸. 소방대원도 이웃도 구급대원도 이 여자가 죽었다고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발견된 지 이미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자의 손에 자신의 손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사의 팔을 밀치고 온몸으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마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경사가 어떻게 다쳤느냐고 물었습니다. 총상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지난 30시간 동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마티, 왜 이러는 거야?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을 가해자로 지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극심한 충격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순간에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여자는 약 30시간 동안 남편의 시신 옆에서 피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30시간 동안 이웃이 찾아왔고 문자가 왔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침실 안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낸 것은 으르렁거리는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글레나의 기이한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탄피 여러 개와 미발사 탄약 1발, 그리고 구멍이 뚫린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베개를 대고 총을 쐈다는 뜻이었습니다. 총격은 분명히 이 침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총은 침실에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침실에서 총을 쏜 뒤에 총을 들고 거실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죽은 마틴이 총을 옮겼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총을 거실까지 가져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글레나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형사들은 집안을 한 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평소에도 현관문에 빗장을 걸어두는 곳이었습니다. 시골이라 치안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부부의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 뒷문 역시 안쪽에서 잠긴 상태였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리가 깨진 것도 없고 자물쇠가 뜯긴 것도 없고 창틀에 긁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형사의 시선은 거실 안쪽 낡은 러브시트 소파 아래로 향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소파를 들어 올리자 어둠 속에서 금속 표면이 희미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루거 싱글6 22구경 단동식 리볼버였습니다. 소파 밑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숨긴 것도 아니고 정리한 것도 아닌 그냥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총기 보관함이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보관함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관함 문을 열자 안에는 해당 리볼버용 홀스터가 빈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보관함을 열어 총을 꺼내고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침실에서 총을 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격이 끝난 뒤에 총을 들고 거실까지 걸어갔습니다. 형사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훑었을 때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이어지는 혈흔이 보였습니다. 빗자국은 방울져 떨어진 형태였고 그 간격과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출혈을 일으키며 천천히 이동한 궤적이었습니다. 마틴의 몸은 침실 바닥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니 이 핏자국의 주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글레나.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로 총을 들고 침실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걸어다닌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보검 결과가 나오면서 총격의 윤곽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틴의 몸에서 총상 5발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는 촌구가 피부에 거의 닿을 만큼 가까운 근접 사격이었고 총알은 폐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5발 중 2발은 베개를 통과한 뒤 몸에 박혔습니다. 침대 위에서 발견된 구멍 뚫린 베개가 그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베개를 마틴의 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방아쇠를 당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였는지 눈앞의 광경을 가리기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개를 대고 쏜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작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글레나의 총상은 2발이었습니다. 모두 오른쪽 귀 뒤쪽이었고 보이미는 이 총상이 비치명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고 보행이 가능한 부상이었습니다. 5발과 2발, 폐와 심장을 관통한 총상과 귀 뒤에 비치명적 총상. 같은 총에서 나온 총알이었지만 2 사람에게 남긴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30시간 뒤에 눈을 떴습니다. 형사들은 외부 침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물리적 증거가 내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긴 문, 침입 흔적 없음, 글레나의 혈흔이 침실에서 거실과 부엌까지 이어지는 동선, 총기 보관함 열쇠가 침실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빗장이 걸린 문을 열고 총기 보관함에서 집주인의 총을 꺼내 사용하고 다시 문을 잠그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형사들 가운데 그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글레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의 총상은 치료가 필요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면담을 요청했지만 글레나는 수개월간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에 남겨진 물건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틀어놓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14일, 마틴의 성인 자녀 3명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집은 아직 수사 중이었지만 자녀들은 신용카드를 문틈에 밀어넣어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려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어쨌든 그들은 경찰보다 먼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마닐라색 D형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글레나의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전날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 봉투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어수선한 거실 바닥,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3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레나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한 통은 딸에게, 한 통은 아들에게, 한 통은 전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지난 12년 동안 널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넌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거야. 사랑해. 엄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과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망쳤어. 정말 미안해. 우리의 아름다운 2 아이와 손주들 곁에 있어줘. 네가 그래왔던 것처럼. 사랑을 담아 글레나.
세 통의 편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했지만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 편지를 써야 했는지, 봉투에 어머니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만 반복될 뿐 그 사이를 채워야 할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봉투 외에 금고에서 현금도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금은 가져갔습니다. 형사들에게 이 편지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총격이 벌어지기 전에 글레나는 자녀와 전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써두었습니다. 봉투에 어머니 이름을 적은 것은 자신이 죽은 뒤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전달해 주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서였습니다. 범행 전에 미리 쓴 사전에 준비된 유서. 한편으로 이 봉투는 수사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에서 놓친 증거를 민간인이 먼저 발견하고 열어본 것이니까요. 봉투가 원래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자녀들이 다른 것을 건드리지는 않았는지, 현금은 얼마였는지, 변호인이라면 이 지점을 반드시 물고 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글레나의 필체, 글레나의 이름, 글레나의 자녀를 향한 호칭, 누군가 대신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글레나는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의 총상에서 회복 중인 그녀는 자신이 쓴 편지가 발견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 미안해는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글레나의 입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면담 가능한 시점을 기다렸지만 글레나는 수개월간 병원에서 나오지 않았고 마침내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녀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유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서를 쓴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유서에 적힌 지난 12년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문장이 형사들의 머릿속에 걸려 있었습니다. 12년. 글레나와 마틴이 결혼한 것이 약 2004년이었으니 결혼 생활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한참 되감아야 했습니다. 마틴은 1995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심각했습니다. 좌측 신체가 분쇄되었고 뇌돈상을 입었습니다. 이전 결혼에서 자녀가 있었지만 사고 이후 그 기억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고 전처와의 생활도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회복된 뒤에도 마틴은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차고에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는 소소한 취미가 그에게 남은 일상이었습니다. 글레나를 만난 것은 사고 이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경에 결혼했고 샌드레이크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에게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성인 자녀 3명이 있었고 글레나에게도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부부의 생활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마틴의 수입은 장애연금 월 1,1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2010년 마틴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글레나가 주정부 지정 간병인으로 등록되었고 이를 통해 월 3,153달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합산하면 한 달에 약 4,250달러. 미시간 시골 마을에서 둘이 살기에 넉넉하지는 않아도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모기지가 월 700달러였으니 나머지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면 빠듯하게나마 굴러갈 수 있는 살림이었습니다. 마틴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 전등을 꺼놓는 습관이 있었고 난방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겨울에 친척이 방문하면 내복 위에 양말을 이중으로 신어야 할 정도로 집안이 추웠습니다. 석궁을 갖고 싶어 했지만 가격표를 보고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돈은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쓰는 것이 아니라. 글레나는 정반대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글레나의 재정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글레나가 카지노 슬롯 머신에 투입한 금액은 약 7만 5천 달러였습니다.
부부의 연간 총수입이 약 5만 1,000달러였으니 수입 전체를 넣어도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카지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레나는 인근 주유소에 주 3, 4회 들러 매번 50달러에서 100달러어치 복권을 샀습니다. 주유소 점원이 그녀의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단골이었습니다. 2012년 마틴의 형제가 사는 몬테나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일행이 카지노에 들르게 되었는데 글레나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슬롯머신 투입구에 밀어 넣으면서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마틴한테 말하지 마. 형제는 나중에 수사관 면담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글레나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나고 나가려는데 글레나만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오래 걸렸습니다. 마틴은 아내의 도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레나가 가정의 재정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이 동시에 재정 관리자였습니다. 마틴이 아끼고 모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마틴 자신은 몰랐습니다. 글레나는 남편의 장애연금과 자신의 간병인 수당을 합쳐서 관리하면서 그 돈을 슬롯머신에 쏟아 부었습니다. 마틴의 딸은 경찰 면담에서 계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티가 죽으면 자기가 돈을 다 가질 거라고, 마티를 돌보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언젠가 죽여버릴 거라고. 수사관은 이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친척 면담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보기 귀찮다고 했고 언젠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습관처럼 내뱉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농담이 현실이 되어버린 뒤에 되돌아보면 농담이라는 껍데기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글레나의 딸도 어머니의 상태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수사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빚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엄마를 짓눌렀습니다. 빚을 알면서도, 청구서를 알면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박은 중독이었고 중독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글레나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 이력이 있었습니다. 기관지염을 앓고 있었고 보험사와 분쟁 중이었으며 채권 추심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지만 글레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봄 마지막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마틴의 어머니가 지역신문의 법률 공고란을 읽다가 아들의 집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경매 예고였습니다. 모기지를 약 1년간 미납하여 잔액 4만 8천 달러가 남은 상태에서 은행이 주택 경매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마틴에게 알렸습니다. 마틴이 글레나에게 따져 묻자 글레나는 은행 쪽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곧 해결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4월 28일 경매 예고 서류가 현관문에 직접 부착되었습니다. 테이프로 붙은 법원 서류를 마틴이 직접 떼어냈을 때 글레나의 거짓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매 예정일은 2015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5월 13일, 바로 마틴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부부에게 남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당좌 예금 182달러, 저축 예금 118달러, 금고에 현금 200달러, 합산 500달러. 4만 8천 달러의 모기지 잔액 앞에서 500달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틴은 전등을 끄며 아꼈습니다. 난방을 낮추며 아꼈습니다. 석공 하나 못 사고 아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끼는 동안 그의 아내는 카지노에서 한 해에 7만 5천 달러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통장에 500달러와 현관문에 붙은 경매 예고서였습니다. 경매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은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글레나가 12년간 숨겨온 것들, 도박, 빚, 미납, 파산, 이 한꺼번에 쏟아질 시한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 전날 밤, 글레나의 휴대전화에는 새벽 3시 32분부터 시작된 이상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글레나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했을 때 범행 전날 밤의 기록이 분 단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기록은 한 사람의 마지막 밤을 초 단위로 보여주는 일종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다만 글을 쓴 사람은 일기를 남길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마틴의 휴대전화 마지막 사용 기록은 오후 9시 34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이후 마틴의 전화기에서는 어떤 활동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장애로 인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있었으니까요. 마틴이 잠든 뒤 글레나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 40분, 글레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평범한 안부였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말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시각에 글레나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글레나는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8분,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늦은 밤에 보는 문자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장을 받은 4분 뒤, 글레나의 휴대전화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32분, 글레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검색어는 루거 세이프티 어나운스먼트였습니다. 루거 총기의 안전 관련 공지,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3시 33분, 루거 인사이드 앤 아웃, 루거 총기의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설명하는 페이지. 3시 34분, 루거 세이프티 블루북, 루거 총기의 안전 매뉴얼. 3시 35분, 다시 루거 세이프티 어나운스먼트. 1분 전에 들어갔던 첫 번째 페이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다시 열었다는 것은 한 번 읽은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1시간 넘게 끊어집니다. 3시 35분부터 4시 48분까지 73분간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고, 총기 보관함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고, 침대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73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글레나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그 73분이 끝난 뒤에 글레나가 무엇을 했는지 뿐입니다. 새벽 4시 48분. 글레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세 단어였습니다. Love you, sorry. 밤 11시 40분에 보낸 첫 번째 문자가 무슨 내용이었든 이 새벽 4시 48분의 문자는 작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발견된 마닐라 봉투 속 유서에 적힌 미안해, 사랑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유서를 쓰고 총기를 검색하고 73분을 보내고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9초 후, 사랑해, 미안해를 보내고 정확히 9초 뒤 글레나는 다시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접속한 페이지는 루거 뉴 모델 싱글 6 싱글 액션 리볼버, 루거 뉴 모델 싱글 6 단동식 리볼버. 침실 총기 보관함에 들어있는 바로 그 총의 정확한 모델명이었고 거실 소파 아래서 발견된 바로 그 총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낸 같은 손가락이 9초 만에 살인도구의 사용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와 루거 싱글 6의 거리는 9초였습니다. 이 검색을 마지막으로 글레나의 휴대전화에는 더 이상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활동 시각은 약 4시 49분에서 49분 사이, 그로부터 약 2시간 40분 뒤인 오전 7시 30분, 이웃 여성이 총소리 2발을 들었습니다. 새벽 3시 32분부터 4시 48분까지 76분이었습니다. 76분 동안 글레나는 총기 관련 웹페이지 5곳을 열었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고 범행에 사용할 총의 정확한 모델명을 검색했습니다. 이 76분의 기록은 형사들에게 사건의 성격을 결정짓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 총격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깬 여자가 총기 사용법을 검색하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고 총의 모델명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실행에 옮긴 행위였습니다.
검색, 침묵, 작별, 검색, 실행. 이 순서가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 그러나 글레나는 나중에 경찰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떠나는 게 나았을 거예요. 검색 기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밤에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습니다. 루거 싱글 6 페이지를 5번 열어본 사람이 게임만 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해, 미안해를 보내고 9초 만에 총기 모델명을 검색한 사람이 남편을 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의 기록과 글레나의 입은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분단위로, 초단위로 말하고 있었고 후자는 기억이 없다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글레나를 즉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글레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뉴에이고 카운티를 떠나 알렌데일이라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유산소송 청문회에 출석하며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경찰 면담에 응하기는 했지만 남편을 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진 전부였다. 기억이 없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13개월이 지나도록 체포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13개월 동안 마틴의 어머니는 매일 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매일 밤 울어요. 잠에서 깨면 생각합니다. 법원은 뭘 할 건지, 검찰은 뭘 할 건지, 이게 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글레나가 자유롭게 유산청문회에 출석하는 동안 마틴의 어머니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13개월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사를 움직인 것은 결국 경찰도 검찰도 아닌 뜻밖의 존재였습니다. 마틴의 집에서 함께 살던 앵무새 한 마리. 사건 이후 전처에게 인수된 이 새는 새 집에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마틴의 전처 크리스티나는 2015년 6월경 마틴이 키우던 앵무새를 인수했습니다. 이름은 버드, 아프리칸 그레이 앵무새로 나이는 대략 20살 안팎이었습니다. 아프리칸 그레이는 앵무새 중에서도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들은 말을 문맥제 기억하고 재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억양, 크기까지 구분하여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전처가 버드를 데려왔을 때 처음 한 달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새장 안에서 모이를 먹고 가끔 중얼거리고 평범한 앵무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이 지나면서 버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전처가 거실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새장 쪽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집안에는 전처 혼자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회색 앵무새가 새장 안에서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로. 그러더니 갑자기 톤이 바뀌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높고 날카롭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다투는 것처럼. 점점 볼륨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 목소리가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쏘지 마! 전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버드는 이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같은 순서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닥쳐! 그 다음 이리 와! 그 다음 쏘지 마! 항상 같은 순서였습니다. 항상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항상 쏘지 마로 끝났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목소리가 소리를 지르며 다투는 게 들려요. 그리고 항상 쏘지 마로 끝나요. 아프리칸 그레이의 특성을 감안하면 버드가 재현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는 마틴과 글레나의 집에서 살았고 범행이 벌어진 침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장이 있었습니다.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에 부부 사이에서 오간 마지막 대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학습하여 새 집에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처는 버드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마틴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총구 앞에서 아내를 향해 쏘지 마라고 외친 남자의 목소리. 그 비명이 새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매일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 새가 하는 말이 마티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을.
전처는 휴대전화를 꺼내 버드의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색 앵무새가 머리를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교대로 나오고 점점 커지다가 쏘지 마에서 끝났습니다. 촬영을 멈춘 뒤 전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이 영상을 바로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1개월이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 외부에 공개하기까지 전처는 11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영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앵그스의 말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전처는 매일 버드의 같은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닥쳐, 이리 와, 쏘지 마. 그 말이 울려 퍼질 때마다 마틴의 마지막 밤이 거실에 재현되었습니다. 영상은 휴대전화 안에 잠들어 있었고 전처는 그 영상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11개월 동안 글레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글레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알렌데일로 이사했습니다. 총상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유산소송 청문회에 출석했고 마틴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법정에 나갔습니다. 체포영장은 여전히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5년 10월 경찰이 글레나를 면담했습니다. 글레나는 침착한 태도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남편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유서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새벽 휴대전화 검색에 대해 물었습니다. 밤에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습니다. 어떻게 총상을 입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글레나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말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수사관들 앞에서 글레나의 입은 철벽이었습니다. 그 시각 전처의 집에서는 버드가 또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글레나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바로 그달, 앵무새는 매일같이 그 밤의 기억을 소리내어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글레나가 입을 닫을수록 버드는 더 자주, 더 크게 말했습니다. 마틴의 부모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유산소송에서 며느리만 마주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13개월을 보냈습니다. 마틴의 어머니는 밤마다 같은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법원은 무엇 하고 있는지, 검찰은 무엇 하고 있는지, 이 기다림은 언제 끝나는 건지. 어머니가 밤마다 우는 동안 글레나는 알렌데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체포도 기소도 구속도 없이 남편을 오발 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법정에 출석하고 다른 도시에서 새 생활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마틴의 부모가 아들의 빈자리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글레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고 있었습니다. 입을 닫은 사람은 자유로웠고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장 안의 앵무새만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매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11개월을 기다린 끝에 결심했습니다. 2016년 5월 영상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그녀의 손에는 휴대전화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회색 앵무새가 두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낸 파장은 미시간주를 넘어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2016년 5월 전처는 방송사에 연락했습니다. 11개월간 품고 있던 영상을 넘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방송을 타는 순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세 장 안에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낮은 남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바뀌어 고함을 지르며 다시 남자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쏘지 마. 이 짧은 영상은 미시간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 방송을 넘어 대서양 건너까지 퍼졌습니다. 영국의 언론사들이 보도했고 유럽과 아시아의 매체들이 뒤따랐습니다. 앵무새가 살인범을 지목했다는 프레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 장 안의 회색새가 두 목소리로 다투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무새가 정말로 범행의 순간을 기억하는 것인지, 단순한 소리 모방인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앵무새가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티를 위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살인자는 남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여자는 안팎으로 더럽고 비열한 사람이에요. 미친 짓이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영상 공개가 직접적으로 체포를 이끌어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고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이 완료된 시점인지 영상으로 인한 여론 압박이 작용한 것인지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의 순서뿐이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것이 5월이었고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글레나가 체포되었습니다. 1급 살인과 흉기 사용 중범죄 2가지 혐의였습니다. 범행으로부터 약 13개월 만이었습니다. 마티는 부모가 매일 밤 잠에서 깨며 기다린 시간, 전처가 앵무새 영상을 안고 버틴 시간, 글레나가 알렌데일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수갑 한 쌍으로 끝났습니다. 체포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마틴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그녀가 나중에 한 말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를 기다리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는 또 다른 기다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부터 예비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신문은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판사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약 2주간 진행되었고 12월 13일에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예비신문 기간 동안 법정에서 글레나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글레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총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고 얼굴에는 긴장보다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오발손 혐의로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태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틴의 가족들에게 글레나의 웃음은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이었을 것입니다. 12월 13일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 회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재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사의 입에서 재판 회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글레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글레나를 법정 밖으로 이끌기 시작했을 때 글레나는 갑자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갑이 채어진 손으로 방청석 쪽을 가리키며 격렬하게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법정 경위가 급히 제지하며 글레나를 끌고 나갔고 법정 안에는 순간적인 소란이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법정, 같은 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비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웃으며 농담을 했고 재판 회부가 선언되자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웃음에서 고함으로 바뀌는 데 걸린 것은 판사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글레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은 이후 재판에서의 글레나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예비신문에서의 농담, 재판 회부 직후의 폭발, 그리고 정식 재판에서 글레나가 보여준 세 번째 모습은 이 두 가지와도 전혀 달랐습니다. 재판이 잡혔습니다. 검찰은 약 60명의 증인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소방대원, 경찰, 부검이, 전처, 친척, 이웃, 카지노 직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마틴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거의 모든 사람이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의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앵무새가 법정에 설 것인가? 2017년 7월 10일 뉴에이고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 재판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에는 마틴의 가족, 글레나의 가족,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을 추적해온 취재진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처는 검찰 측 증인 목록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가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앵무새는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검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무새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습니까? 날개를 드는 겁니까? 발을 드는 겁니까?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한 법률적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무새의 발언은 법정 증거로서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선서를 해야 하고 반대 신문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진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새에게 그 어느 것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또 한 가지 선례를 언급했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살해된 집에서 앵무새가 리차드 안 돼, 안 돼를 반복했지만 법원은 이 발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새의 말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페루에서는 앵무새 증거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여기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 가능한 쟁점을 일부러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앵무새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존재가 정작 법정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아이러니. 그러나 검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의 관심이 아니라 배심원 12명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 첫날, 검찰 측 증인 12명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일간 약 60명의 증인이 차례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이 배심원들 앞에 펼쳐놓은 증거는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전화 데이터였습니다. 새벽 3시 32분부터 4시 48분까지의 76분. 루거 관련 웹페이지 5곳 접속 기록, 사랑해, 미안해, 문자, 그리고 9초 후의 마지막 검색, 루거 뉴모델 싱글6.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석에 앉아 배심원들에게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설명했습니다. 글레나가 밤에 핸드폰으로 게임만 했다고 말한 진술과 휴대전화가 기록한 사실 사이의 간극이 법정 안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유서와 재정 기록이었습니다. 마닐라 봉투 안에 편지 3통, 지난 12년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글귀, 경매 예고서, 도박 기록, 카지노 슬롯머신 투입 내역, 수백 달러에 불과한 자녀 재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동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년간의 도박으로 재정이 파탄났고 그 사실이 남편에게 드러나기 직전이었으며 글레나는 그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았다는 것. 세 번째는 총기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물 테이블 위에 놓인 루거 싱글6를 가리키며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총은 단동식 리볼버입니다. 단동식. 이 한 단어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지었습니다. 반자동 권총은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기가 자동으로 뒤로 젖혀지면서 다음 발사 준비라 됩니다. 연속으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동식 리볼버는 다릅니다. 매 발사 전에 사용자가 직접 손으로 격발기를 뒤로 당겨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격발기를 젖히고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고 다시 엄지로 격발기를 젖히고 다시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한 발을 쏠 때마다 의식적인 2단계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마틴에게 5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2발은 베개를 통과시킨 뒤에 발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검사가 배심원들 앞에서 순서대로 풀어놓았습니다. 베개를 마틴의 몸 위에 놓는다. 격발기를 손으로 당긴다. 방아쇠를 당겨 발사한다. 다시 격발기를 손으로 당긴다. 다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한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한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배심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반자동 권총이었다면 순간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변명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동식 리볼버는 매번 의식적으로 격발기를 당겨야 합니다. 5번. 그중 2번은 베개를 위치시킨 뒤에. 이것은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결심이었습니다.
격발기를 당기는 매 순간이 쏘겠다는 새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사전 계획과 숙고를 증명하는 총기 자체가 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소방대원의 현장 진입이 범죄 현장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의 취급 과정에서 수사 실수가 있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경찰이 거실 바닥에 봉투를 놓쳐서 민간인이 먼저 발견하게 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수사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한 명의 증인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약 60명의 증인을 세우는 동안 변호인 측 증인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변호인 측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법정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심원들의 시선이 변호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60대 0이었습니다. 검찰의 60명에 맞서 변호인은 아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글레나는 감정 표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신문에서의 웃음도 재판 회부 직후의 폭발도 사라지고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표정. 검찰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에도 새벽 검색 기록이 스크린에 띄워지는 동안에도 부검 결과가 읽히는 동안에도 글레나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얼굴을 바라보던 마틴의 부모는 법정 밖에서 아들을 잃은 고통을 말했습니다. 10일간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60명의 증인과 물리적 증거로 사전 계획된 1급 살인을 주장했고 변호인은 수사 절차에 결함을 지적했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심원 12명의 판단뿐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평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배심원 12명이 안으로 들어간 뒤 법정에는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마틴의 부모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복도에서는 전처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레나는 변호인 테이블에 앉은 채 10일간의 재판 면에 보여준 것과 같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급 살인, 유죄인가 무죄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배심원들이 검토해야 할 것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60명의 증인 증언, 새벽 3시 32분부터 시작된 휴대전화 검색 기록, 사랑해, 미안해라는 문자와 9초 뒤에 총기 검색, 마닐라 봉투 안에 유서 3통, 12년간의 도박 기록, 수백 달러에 불과한 자녀 재산, 경매 예정일과 범행일의 일치, 단동식 리볼버에 격발기를 5번 당긴 물리적 행위, 베개를 관통한 2발의 총알, 침실에서 거실까지 이어진 혈흔, 그리고 변호인이 단 한 명의 증인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평의실에서는 아무 소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빠른 편결은 보통 유죄를 의미하고 긴 편결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틴의 가족들 사이에 불안이 번졌습니다. 혹시 무죄가 나오면 어쩌나? 2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쩌나?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났습니다. 7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복도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마틴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 이 순간에 왔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부터 며느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13개월을 지나 체포와 예비신문과 재판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평의실의 닫힌 문 너머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8시간이 되었을 때 평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심원들이 한 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배심원장이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종이 위로 쏠렸습니다. 판사가 배심원장에게 평결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의 숨이 멈추는 소리, 그 사이로 배심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죄, 1급 살인, 유죄, 흉기 사용 중범죄, 유죄. 방청석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틴의 어머니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년간 밤마다 천장을 보며 되뇌던 질문. 법원은 뭘 할 건지, 검찰은 뭘 할 건지,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에 대한 답이 한 단어로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글레나의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판 내내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평결 순간에도 같은 얼굴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비신문에서의 농담, 재판 회부 직후의 폭발, 그리고 재판 내내의 무표정. 세 번째 모습이 끝까지 유지된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전처가 평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틴의 어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2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를 기다리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마틴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총으로 5발을 쏘다니 화가 납니다. 전처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안팎으로 더럽고 비열해요. 미친 짓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배심원들은 8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열흘간의 재판에서 쏟아진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고 12명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8시간이 결정한 것은 한 사람의 남은 생 전부였습니다. 1급 살인 유죄, 미시간주에서 이 평결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는 약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평결은 나왔지만 판사가 공식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1급 살인에 대해 미시간주 법이 허용하는 형량은 하나뿐이므로 선고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문장이 판사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읽히는 순간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뉴에이고 카운티 순회법원. 유죄 평결이 나온 지 약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의 풍경은 재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사석, 같은 배심원석, 같은 방청석. 마틴의 부모가 앉아 있었고 글레나가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급 살인 유죄에 대해 미시간주 법이 정한 형량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오늘 판사가 읽을 문장은 이미 법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그 문장이 소리가 되어 공기 중에 울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멈추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순간이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실을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이 정한 문장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Life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가석방의 가능성 없이 남은 생의 전부를 교도소에서 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흉기 사용 중범죄에 대한 추가 형량이 병과되었습니다. 글레나는 그해 49세였습니다. 50을 앞둔 나이에 남은 인생 전체를 잃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올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감형도 없고 가석방 심사도 없고 사면의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49세의 여자에게 선고된 것은 형량이 아니라 나머지 생 전부였습니다. 마틴에게는 5발의 총알이 생을 빼앗았습니다. 글레나에게는 판사의 한 문장이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마틴은 총에 맞고 죽었고 글레나는 같은 총에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대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교도소의 하루하루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법정 경위가 글레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글레나의 뒷모습이 법정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글레나가 통과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 안에서 글레나의 모습이 사라진 순간 그것이 이 법정에서 글레나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글레나는 미시간주 피츠필드 차터 타운십에 위치한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수감번호 400855. 이 번호가 이제 글레나의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일어선 마틴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안도와 비통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종신형이라는 단어가 위안이 될 수 있을까요? 글레나가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더라도 마틴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고가 가져다 준 것은 법적 결말이었지 상실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마틴의 어머니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보다 오래 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판결도 이 문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해도 아들의 빈자리는 판결문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뿐이었고 법정이 할 수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마틴의 아버지는 재판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가 선고되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태로. 그러나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 분노를 씻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5발, 베개를 대고 단동식 리볼버의 격발기를 매번 직접 당기면서 그 행위의 무게를 법이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글레나는 면담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이 말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글레나의 입에서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눈을 떴을 때 왜 이러는 거야 마티 라고 외치며 남편을 가해자로 지목하려 했던 그 순간부터 경찰 면담에서 기억이 없다고 말한 순간을 지나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열흘을 거쳐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레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서에는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해, 미안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고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와 내가 했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고 글레나는 그 간극을 끝까지 건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죄 판결, 종신형 선고, 교도소 이송. 법적 절차가 완결된 것이었습니다. 마틴의 가족에게는 2년이 넘는 기다림의 종착점이었고 글레나에게는 자유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레나는 항소했습니다. 종신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항소는 미시간 항소법원을 시작해 미시간 대법원을 거쳐 연방법원을 거쳐 미국 연방대법원의 문 앞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레나가 공격한 지점은 하나였습니다. 새벽 3시 32분의 휴대전화 데이터. 재판에서 사전 계획을 증명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 루거 검색 기록과 사랑해, 미안해 문자, 9초 뒤의 마지막 검색, 이 모든 것이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디지털 데이터였습니다. 글레나의 변호인은 이 데이터가 적법한 영장 없이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핵심 증거가 무효화되고 유죄 판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미시간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 기각. 휴대전화 데이터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새벽 3시 32분부터 4시 48분까지의 기록은 법정 증거로서의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글레나가 공격한 유일한 약점이 무력화된 것이었습니다. 글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미시간 대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기각. 주 차원에서의 모든 법적 구제 수단이 소진되었습니다. 미시간주의 어떤 법원도 글레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주 법원에서 모든 항소가 기각되면 대부분의 수감자는 더 이상 다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체계에는 한 가지 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 법원의 재판에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의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글레나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의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각. 제6순의 연방항소법원에 상소했습니다. 기각. 두 곳의 연방법원이 연달아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글레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사법체계의 최정점이었습니다. 글레나의 변호인이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도켓 번호 24-6029. 이 서류가 워싱턴 DC의 대법원 건물에 접수되었을 때 글레나는 미시간주 교도소 독방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서류만으로 다투었습니다. 2015년 5월 침실 바닥에서 눈을 뜬 이후 글레나가 직접 입을 연 것은 왜 이러는 거야 마티와 기억이 없다와 남편을 쏘지 않았다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법원 서류가 글레나의 입을 대신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두 변론은 없었습니다. 대법관들이 법정에 앉아 양측의 주장을 듣는 절차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켓 246029 옆에 단어 하나가 기재되었습니다. Denied. 기각. 상고청원 기각. 미국 사법체계에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시간 항소법원, 미시간 대법원, 연방지방법원,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5곳의 법원이 모두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글레나의 유죄 판결과 종신형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고 당시 49세였던 글레나는 이 결정이 내려졌을 때 56세에서 57세 사이였습니다. 약 8년 동안 5단계의 법적 절차를 거치며 끝까지 다투었지만 단 한 곳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수감번호 400855. 이 번호의 주인이 교도소를 나올 법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글레나는 5곳의 법원에서 서류로 다투었습니다. 3장 안의 앵무새는 한 번도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곳의 법원이 내린 결론과 법정에 서지 않은 한 마리의 새가 반복한 말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이 사건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앵무새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앵무새가 살인범을 지목했다고 보도했고 수백만 명이 3장 안의 회색새가 쏘지 마를 외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정에서 앵무새는 증인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앵무새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살해된 집에서 앵무새가 리처드 안 돼, 안 돼를 반복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새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앵무새가 법적 증거가 아니었다 해도 이 사건에서 앵무새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전처가 11개월 동안 품고 있던 영상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 그것은 수사를 촉진하고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 글레나를 유죄로 만든 것은 새벽 3시 32분의 휴대전화 기록이었고 매 발사마다 수동으로 격발기를 당겨야 하는 반동식 리볼버의 물리적 증거였고 사랑해, 미안해 라는 문자와 유서의 일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에 세상이 주목하게 만든 것은 3장 안의 한 마리의 새였습니다. 글레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남편을 가해자로 지목하려 했고 경찰 면담에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고 재판에서는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5곳의 법원에서는 서류로만 다투었습니다. 결국 입을 연 것은 앵무새였고 휴대전화였고 유서였고 베개에 뚫린 구멍이었고 현관문에 붙은 경매 예고서였습니다. 침묵한 사람 대신 사물들이 말했습니다. 글레나는 미시간주 여성교도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아프리칸 그레이 앵무새의 평균 수명은 40년에서 6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30살 안팎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그레이는 한 번 학습한 말을 평생 잊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메이징 미스테리였습니다.